국제관계학을 가르치고 있고 미국 국무부 자문위원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외교 협상 현장을 누볐고 미국이 동맹국을 어떻게 다루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봐온 사람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꺼내려는 이야기는 솔직히 말하면 제 동료들이 듣기 불편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미나를 시작하던 날이었습니다. 워싱턴 DC, 그러니까 미국 수도 한복판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 세미나실이었어요. 11월 오후에 차가운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 앞에 서서 분필로 숫자 하나를 크게 적었어요. 5. 22명의 시선이 그 숫자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생들을 훑어보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맨 뒷자리 창가에 앉은 학생 하나가 칠판이 아니라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 박지수였어요. 그는 제가 들어올 때부터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노트도 펼치지 않은 채 그냥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외교관 출신 연구원인 사라 톰슨이 제일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국무부에서 15년을 일하고 학계로 넘어온 사람이었어요. 짧고 단정한 머리카락, 항상 무언가를 반박할 준비가 된 눈빛이었죠. 교수님, 저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건 횟수입니다. 핵무기 개발,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잠수함 독자 건조, 무기 수출, 그리고 전투기 독자 개발. 탄도미사일이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장거리 로켓 무기입니다. 이 5가지를 미국은 안 된다고 했어요. 동맹국에게 공식적으로 강하게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교에서 온 교환 교수 다카하시 캔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늘 조용하고 신중한 편인데 이날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작은 나라가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면 지역 안보가 흔들리죠.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어준 거예요. 특히 아시아에서요. 특히 아시아에서라는 말 끝에 무언가 더 하려다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칠판에 받아 적었어요. 11개 미국인 대학원생 아미르 호세이니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댄 채 끼어들었습니다. 처음부터 팔짱을 끼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통제하려 한 거죠. 한국이 너무 강해지면 미국 말을 안 들을 테니까요. 중동에서도 똑같이 해왔어요. 사라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이 지금 이만큼 성장한 게 누구 덕분입니까? 한국 전쟁 때 미군이 피를 흘렸고 그 이후로도 미국이 안보를 보장해줬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없었으면 한국은 지금쯤 지도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사라 쪽으로 기울었어요. 다카하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말을 칠판에 나란히 적었습니다. 브레이크. 그리고 은혜. 두 단어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국의 제동이 보호였는지 통제였는지 오늘 그 답을 찾으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그 5번의 제동 이후 한국이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사라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굴복했겠죠.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이 미국 없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22명 중 20명이 사라와 같은 표정이었어요. 한국이 굴복했을 거라는 확신이죠. 아미르는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확신도 없고 부정도 없는 뭔가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어요. 다카하시는 잠깐 뭔가를 적다가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단순한 망설임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박지수. 그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웅성거리는 동안에도 사라가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에도 그는 한 번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5번의 제동 중 가장 충격적인 것, 미국이 한국의 심장을 겨눴던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5번 중 딱 한 번, 미국이 끝까지 막는 데 성공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걸 포기했어요. 눈물을 머금고 완전히요. 그런데 그 포기가
오늘 한국이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됐습니다. 1976년 어느 날 서울 청와대에 미국 관리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앞에 앉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하겠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란 미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담은 조약입니다. 그 조약을 파기하겠다는 건 미군을 모두 철수시키고 한국을 혼자 두겠다는 뜻이었어요. 박정희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그의 연도를 적었습니다. 1976. 사라 톰슨이 즉각 손을 들었어요. 당연한 조치죠. 핵이 확산되면 지역 전체가 위험해져요. 미국은 그걸 막은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그런데 왜 박정희는 핵을 만들려 했을까요?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미르 호세이니가 팔짱을 풀며 말했어요. 베트남 때문이겠죠. 정확합니다. 1973년 미국이 베트남에서 군대를 철수했어요. 10년을 함께 싸운 동맹국을 두고 홀로 떠난 겁니다. 그 이듬해 1975년 사이공이 함락됐어요. 사이공은 지금의 호찌민시로 당시 남베트남의 수도였습니다. 남베트남은 그렇게 지도에서 사라졌어요. 박정희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다음은 한국일 수 있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1950년이었어요. 한국 전쟁 직전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태평양 방어선을 발표했습니다. 그 선에 한국이 빠져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이 지켜야 할 나라 목록에서 제외됐던 겁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미국은 2번 한국을 방어선에서 뺐습니다. 한 번은 실수로, 한 번은 의도적으로. 아미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선 미국을 믿을 수 없었겠네요. 저는 그 말을 칠판에 적었어요. 믿을 수 없는 동맹. 다카하시 켄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핵을 만들면 됩니까? 아시아 전체 안보가 흔들리는데요. 저는 다카하시를 바라봤어요. 흔들린다는 게 누구 입장에서의 이야기입니까? 다카하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박정희는 남긴 말이 있어요. 직접 남긴 말입니다. 나는 베트남에 30만 명을 보냈다. 그런데 미국은 베트남을 버렸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한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1975년 초 서울발 첩보를 입수했어요. 한국이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핵연료 재처리 시설, 즉 핵무기 원료를 만드는 공장을 프랑스에서 들여오려 한다는 것도 확인됐어요. 미국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당시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프랑스, 캐나다에 압력을 넣어 장비 판매를 막았어요. 그리고 직접 박정희에게 최후 통첩을 전달했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동맹을 끊겠다. 사라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굴복한 거잖아요. 미국의 압박에 결국 포기한 거고요. 저는 사라를 바라봤습니다. 굴복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포기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측근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바로 그날 오전 그는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핵무기 개발 진척률 88%. 강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미국에 공식적으로 핵포기를 선언하고도 비밀리에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완성 직전에 그는 죽었어요. 아미르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묘하네요. 저는 그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에는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어요. 다카하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핵 개발은 그걸로 끝났겠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뒤를 이은 전두환 정권이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했어요. 연구소는 이름을 바꾸고 관련 자료는 봉인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핵 개발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1978년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저는 칠판에 연도를 적었습니다. 1978년 9월.
충청남도 안흥 해안 새벽의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한 발의 로켓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첫 번째 탄도미사일 백곰이었어요. 사거리 180km. 핵탄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핵이 없어도 로켓이 날았습니다. 사라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은 포기하고 미사일은 만들기 시작한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정희의 결단은 이런 거였습니다. 미국이 끝까지 막는 것 하나는 내려놓겠다. 하지만 막지 않은 것들은 전부 우리가 만들겠다. 전차, 장갑차, 미사일, 군함, 전투기. 핵 하나를 포기하는 대신 나머지 모든 것에 불을 질렀어요. 핵을 포기한 그 손이 백곰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의실 뒤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수였어요. 그는 오늘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백곰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처음으로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단 한 줄이었지만 저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미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포기인 척한 시작이었네요.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미국이 막지 않은 모든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직선으로 약 200km입니다. 저는 칠판에 두 숫자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서울과 평양 200km. 그리고 그 옆에 180km. 다카하시 캔이 그 숫자를 보더니 천천히 눈을 가늘게 떴어요. 180km면 서울에서 쏘면 평양에도 못 닿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79년 미국이 한국에게 서명을 요구한 약속이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은 만들지 않겠다고요. 전쟁이 나도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적의 수도를 직접 타격할 수 없는 거리였죠. 사라 톰슨이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지역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예요.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면 주변국들도 다 만들려 할 거잖아요. 저는 사라를 바라봤어요. 주변국이라면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겁니까? 사라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중국이요. 일본도요. 다카하시가 그 순간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아주 짧은 움직임이었지만 저는 봤어요. 일본이 언급되자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아미르 호세이니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 머리 위에 천장을 씌워놓은 거네요. 우리도 지붕 있는 새장 안에 살아왔는데 그 기분 알아요. 저는 이 제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했습니다. 1978년 한국이 백곰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자 미국 카터 행정부가 즉각 움직였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한국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통보했어요. 미사일 기술을 계속 지원받고 싶으면 사거리 180km 이상은 개발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써라. 한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시는 그 선을 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었던 거네요. 기술을 주는 대신 사거리를 묶은 거잖아요. 합리적인 거래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거래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이 받은 건 미사일 기술이고 미국이 가져간 건 한국의 미사일 주권이었어요. 아미르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연도를 하나씩 적어나갔어요. 1979년 180km. 그리고 한국은 42년간 그 숫자를 바꾸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300km. 2012년 800km. 2017년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해제. 2021년 모든 제한 철폐. 탄두란 미사일 앞부분에 달린 폭발물입니다. 그 무게 제한도 없어진 거예요. 다카하시가 칠판의 숫자들을 천천히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매번 늘어났네요. 그런데 미국이 왜 허락한 겁니까? 그냥 선의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래였어요. 매번. 한국이 뭔가를 줄 때마다 사거리가 늘었습니다. 1998년 북한이 미사일을 일본 상공으로 날렸어요. 한국은 그 위협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고 2001년 사거리가 300km로 늘었습니다.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요. 한국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2012년 800km가 됐습니다. 사라가 찬찬히 듣다가 말했어요. 위기가 생길 때마다 협상 기회를 만든 거네요. 저는 사라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미르가 말했어요. 미국이 막는 척하면서 결국 다 열어준 거네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막을 수는 있었지만 잃을 수는 없었어요. 그 경기에서 한국은 조금씩 밀어붙인 겁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이 2017년에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했습니다. 탄두 중량을 늘려달라고요. 트럼프의 답은 이랬어요. 좋아요. 왜 안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즉석 합의였습니다. 30년 넘게 묶여있던 제한이 대화 한 번에 풀렸어요. 다카하시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 미사일은 어디까지 날아갑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2021년 모든 제한이 철폐됐어요. 그 이후 한국이 공개한 미사일이 있습니다. 현무5. 탄두 무게만 2톤이 넘어요. 지하 깊숙이 숨어있는 군사시설을 그대로 관통할 수 있는 무게죠. 사거리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카하시가 말이 없었어요. 사라도 잠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강의실 뒤편 박지수가 아주 조용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적는 걸 멈춘 게 아니라 다 적었다는 듯이요. 그는 그 이후에도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는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42년 동안 180km에서 출발해 제한이 사라진 나라. 그 과정에서 한국은 한 번도 미국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항상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항상 뭔가를 주면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미사일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미국에게 뭔가를 줄 때마다 반드시 돌려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계산서를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다카하시 캔이 앞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는 항상 중간쯤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은 노트를 펼쳐놓고 뭔가를 꼼꼼히 적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라 톰슨도 평소보다 일찍 들어와 지난 시간 메모를 다시 읽고 있었어요. 뒷자리 창가의 박지수는 여전히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노트가 펼쳐져 있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적지 않은 그냥 펼쳐진 상태였지만요. 저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한 말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뭔가를 줄 때마다 반드시 뭔가를 돌려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계산서를 보겠습니다. 다카하시가 펜을 들었어요.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이라크는 중동에 있는 나라예요. 당시 미국은 테러 조직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전면 침공을 단행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함께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파병을 결정했어요. 아미르 호세이니가 그 말에 조용히 반응했어요. 팔짱이 더 깊이 끼워졌습니다. 이라크 파병이요. 저한테는 예민한 주제입니다. 이란 출신이니까요. 저는 아미르를 바라봤어요. 그 비판이 타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그 결정의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그 결정이 한국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는 거예요. 아미르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는 아니지만 들어보겠다는 뜻이었어요. 2004년 한국군 자이툰 부대 3,600명이 이라크 아르빌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자이툰이란 이라크 현지어로 올리브 나무를 뜻해요.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사라 톰슨이 자연스럽게 말을 받았어요. 한국이 혈맹임을 증명한 거죠. 진짜 동맹이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니까요. 저는 사라의 말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혈맹의 증명. 그런데 그 증명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파병이 본격화되던 2001년 미사일 사거리가 180km에서 300km로 늘었습니다. 2004년 파병 이후 미국은 한국과의 방위산업기술 협력을 대폭 확대했어요.
그때까지 미국이 쉽게 내주지 않던 군사기술들이 하나씩 한국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카하시가 펜을 멈추며 물었어요. 우연의 일치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교에서 우연의 일치란 없어요. 아미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주고 기술을 받은 거네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외교에서 가장 비싼 화폐는 군인의 생명입니다. 한국은 그 화폐를 냈어요.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것을 받아냈죠. 사라가 살짝 표정을 굳혔습니다. 혈맹의 증명이라는 말이 거래의 도구로 재해석되는 게 불편했겠죠. 그런데 파병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숫자를 적었어요. 한국은 매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해요. 2026년 현재 연간 1조 5천억 원이 넘어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데 드는 기지 운영비, 인건비, 시설 관리비의 상당 부분을 한국 정부가 냅니다. 다카하시가 말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미군이 한국을 지켜주는데 비용을 내는 건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은 매번 다른 것들을 얻어냈어요. 기술 이전, 사거리 연장, 방산 협력. 분담금을 올릴 때마다 한국이 원하는 것 하나씩을 챙긴 겁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사드 배치 때였어요. 사드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높은 하늘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장비예요.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고 싶어 했는데 국내 반발이 거셌습니다. 중국이 강하게 반대했거든요. 한국은 그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수용했어요. 그리고 그 직후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풀렸습니다. 사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미국이 손해를 본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미국은 아시아 한복판에 군사기지를 유지할 수 있고 북한을 억제할 수 있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어요. 미국도 얻은 겁니다. 이게 동맹의 본질이에요.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거죠. 아미르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아무도 이렇게 못했어요. 미국에게 뭔가를 요구한 나라는 없었거든요. 그냥 주는 쪽이었으니까. 그 말에 강의실이 잠시 무거워졌어요. 다카하시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겠죠. 한국이 없으면 미국이 더 큰 비용을 써야 하니까요. 저는 다카하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약소국이 강대국과 협상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강의실 뒤편 창가의 박지수가 처음으로 창밖이 아닌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눈이 마주칠 것 같았는데 그는 다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칠판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한국이 미국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건 이 협상 테이블에서만이 아니었어요. 유럽이 그걸 알아차리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눈을 떴을 때 한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2022년 7월 27일이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국방부 본부에서 한 장의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어요. 폴란드 국방장관과 한국 방산업체 대표들이 마주 앉은 자리였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들으면 귀를 의심하실 겁니다. K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총 금액 약 20조 원.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규모였어요. K 전차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주력 전투 전차입니다. 두꺼운 철갑을 두르고 강력한 포를 쏘며 전장을 누비는 무기예요. K9 자주포는 스스로 움직이면서 포를 쏘는 무기입니다. 트럭처럼 이동할 수 있는 대형 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칠판에 폴란드 지도를 그렸어요. 그 오른쪽에 우크라이나를 그려 넣었습니다. 다카하시 케니 지도를 보더니 먼저 입을 열었어요.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인데요. 나토는 미국과 유럽이 함께 만든 군사동맹이잖아요. 왜 미국제를 안 쓰고 한국제를 샀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폴란드 바로 옆 나라예요.
러시아 전차가 국경을 넘어오는 장면을 폴란드는 텔레비전이 아닌 자국 국경에서 지켜봤습니다. 폴란드는 즉각 전력 증강에 나섰어요. 전력 증강이란 군사력을 빠르게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요청하면 됐을 텐데 왜 한국이었을까요? 사라 톰슨이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국이 세계 최고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동맹국인 폴란드가 미국에 요청하는 게 자연스럽죠. 저는 태블릿을 꺼내 숫자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독일이 헝가리에 전차 44대를 수출하기로 한 계약이 있었어요. 계약을 맺은 게 2018년이었습니다. 그 44대가 모두 인도된 게 2025년이었죠. 44대를 넘기는데 꼬박 7년이 걸린 겁니다. 강의실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미르가 혀를 찼어요. 7년이요? 전쟁 중에 무기가 7년 후에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유럽 주요 방산업체들의 평균 납기, 그러니까 무기를 주문해서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36개월에서 60개월입니다. 3년에서 5년이에요. 러시아군이 국경 바로 옆에 와 있는데 5년을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칠판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18개월에서 24개월. 한국의 납기예요. 유럽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다카하시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납기가 빠르다고 그게 다입니까? 성능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성능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있어요. 독일은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전차를 8대 만드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겠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달랐어요. 폴란드 땅에 공장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이 직접 K를 조립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전해주겠다고 했어요. 이걸 현지 생산이라고 합니다. 사라가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면 폴란드는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능력까지 얻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계약식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 가격, 도입 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국의 무기 체계가 가장 적합했다. 아미르가 냉수 없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팔기만 하고 기술은 안 준다는 게 결국 스스로 시장을 좁히는 거네요. 저는 칠판 지도에 점을 하나 더 찍었어요. 루마니아였습니다. 루마니아도 K를 선택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와 오랫동안 저울질했어요. 독일 쪽에서 대규모 금융 지원을 제안했는데도 루마니아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폴란드가 K를 받아서 실제로 쓰고 있었으니까요. 다카하시가 표정이 묘해지며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쇼룸이 된 거네요. 한국이 폴란드를 보증인으로 세운 거고요. 그런데 다카하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다카하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동유럽 전체가 K로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러시아와 맞닿은 나라들이 줄줄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어요. 나토 동부전선이 한국산 무기로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다카하시의 펜이 멈췄어요.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네요. 유럽 안보 구조에 한국이 들어간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의실 뒤편 박지수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잠깐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찍힌 점들을요. 그리고 다시 창밖으로 눈을 돌렸어요. 그런데 유럽이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납기와 기술 이전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유럽이 오랫동안 모르고 있다가 러시아가 쳐들어온 뒤에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미나실에 들어서자 칠판에는 지난 시간의 지도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에 찍힌 점들이요. 저는 세 점을 하나 더 찍었습니다. 노르웨이. 다카하시 캔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노르웨이요? 북유럽 나라잖아요. 거기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예요. 북극권이라고 부르는 혹독한 추위의 땅이죠. 그 나라가 지상군의 핵심 타격 무기를 새로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후보는 셋이었어요. 미국의 하이마스, 독일과 프랑스가 합작한 유로펄스, 그리고 한국의 천모.
하이마스란 차량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다연장 로켓포예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해 세계의 주목을 받은 무기죠. 천문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같은 종류의 무기입니다. 사라 톰슨이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국 하이마스가 이겼겠죠. 우크라이나에서 검증됐고 나토 표준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르웨이가 선택한 건 한국의 천무였어요. 계약 규모만 약 1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사라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미르 호세이니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왜요? 하이마스가 더 유명하고 실전 경험도 많잖아요. 저는 칠판에 두 숫자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 평균 납기 36개월에서 60개월. 한국 납기 18개월에서 24개월. 같은 급의 무기를 유럽에서 주문하면 5년을 기다리고 한국에서 주문하면 2년 안에 받을 수 있어요. 러시아가 옆 나라를 침공한 마당에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납기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다카하시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하이마스는 왜 탈락했습니까? 저는 답했어요. 하이마스는 납기가 최소 4년입니다. 거기다 미국 무기 거래 규정이라는 복잡한 법적 제약이 따라붙어요.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운용도, 수출도, 개조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무기를 샀는데 그 무기를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아미르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게 미국이 무기를 파는 방식이죠. 무기와 함께 의존성을 파는 거예요. 사라가 반박하려다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납기나 규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럽이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그것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프랑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 라팔 전투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유럽 방산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 프랑스 군대의 다연장 로켓포가 바닥났습니다. 다카하시가 눈썹을 올렸어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장비를 너무 많이 내줬거든요. 프랑스 최고 전략 연구소인 이프리 국제관계연구소라는 뜻입니다만 거기서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천무만이 유일한 실용적 대안이다. 세계 2위 무기 수출국 프랑스가 자국군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 무기를 찾은 겁니다. 사라가 눈을 깜빡이며 말했어요. 프랑스가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유럽은 냉전이 끝난 1990년대부터 30년간 국방비를 줄였어요. 군수공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생산 라인이 사라졌고 숙련된 기술자들이 떠났어요. 그 30년 동안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미르가 먼저 답했습니다.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멈출 수 없었겠죠. 저는 아미르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국은 지금도 공식적으로 전쟁 중인 나라예요.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유럽이 30년간 공장 문을 닫는 동안 한국은 계속 돌렸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유럽 전차 생산 능력이 필요 물량의 41%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장갑차는 32%입니다. 필요한 무기의 절반도 못 만드는 거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70년간 단 한 번도 생산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카하시가 조용히 말했어요. 분단이 경쟁력이 된 거네요. 저는 잠시 그 말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강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사라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70년간 치른 그 비용이 지금 유럽이 필요한 것으로 돌아온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칠판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2025년 한국 방산 수출액 154억 달러. 한화로 약 23조 2천억 원입니다. 한 해 전보다 60%가 넘게 늘었어요. 2020년엔 연간 30억 달러였습니다. 5년 만에 5배가 된 거예요. 아미르가 말했습니다. 5년 만에 5배. 오늘로는 설명이 안 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하루아침에 생긴 결과가 아닙니다. 1978년 배꼽 미사일을 쏜 그날부터
70년간 쌓인 결과예요. 멈추지 않은 공장, 끊이지 않은 훈련, 쉬지 않은 개발이 만든 겁니다. 강의실 뒤편 박지수가 처음으로 고개를 완전히 앞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이 아닌 칠판의 숫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54억 달러, 23조 2천억 원. 그의 눈이 그 숫자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그 70년의 끝에서 한국이 미국이 가장 강하게, 가장 오래 막았던 것을 완성했습니다. 5번의 제동 중 마지막 하나. 하늘을 나는 무기. 오늘 그 첫 번째 해외 계약서가 사천 하늘 아래서 서명됐어요. 다카하시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라도 노트 적기를 멈췄어요. 박지수의 시선이 잠시 저를 향했다가 다시 창밖으로 돌아갔습니다. 2015년 봄 한국 국방장관이 워싱턴 DC로 날아갔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어요. 미국의 기술을 달라고 부탁하러 간 겁니다. 당시 한국은 독자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전투기를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 4가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그 기술이 없었어요. 첫 번째는 ASA 레이더입니다. 전투기의 눈이라고 부르는 장비예요. 수백 킬로미터 밖의 적 전투기 여러 대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입니다. 두 번째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치. 적 전투기가 내뿜는 열을 감지해서 쫓아가는 센서예요. 세 번째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치. 지상의 목표물을 정밀하게 조준하는 카메라입니다. 네 번째는 전파 교란기. 적의 미사일 유도 신호를 방해하는 장비예요. 이 4가지 없이는 전투기가 전투기 구실을 못합니다. 한국 국방장관은 미국 관계자들 앞에 앉아 정중히 요청했어요. 미국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무기는 팔아도 기술은 안 판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사라 톰슨이 곧바로 말했습니다. 그건 미국 입장에서 당연한 거예요. 핵심 군사 기술을 동맹국에게 주면 결국 경쟁자를 키우는 거잖아요. 미국 전투기 시장이 줄어들 테니까요. 저는 사라를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야 했던 이유이기도 해요. 미국이 거부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연구원들이 달려들었어요. 외부에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7차례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6번이나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예산 낭비다. 어차피 못 만든다. 미국제를 사는 게 낫다. 그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아미르 호세이니가 끼어들었어요. 7번 검토해서 6번 실패 판정. 그런데도 계속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은 계속했어요. 다카하시 켄이 처음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해서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까? 미국 전투기를 사면 되는데요. 일본도 F-35를 도입했고 운용에 문제가 없어요. 저는 다카하시를 바라봤습니다. F-35를 도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품이 필요하면 미국에 요청해야 해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미국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전투기를 샀지만 그 전투기의 주인이 온전히 나인지 확신할 수 없는 거죠. 다카하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미르가 짧게 말했어요. 중동에서는 그게 일상이에요. 미국제 무기를 쓰면서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는 거죠. 그로부터 9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봤어요. 2026년 3월 25일 경상남도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경납고에 불이 켜졌습니다. 경납고란 전투기를 보관하는 거대한 창고예요. 그 문이 열리며 은빛 날개를 가진 전투기 한 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였어요. 양산이란 시험용이 아닌 실제로 군에 배치할 전투기를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사라가 조용히 물었어요. 미국이 거부한 4가지 핵심 기술은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SA 레이더 100% 국산화했어요. 나머지 3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거부한 그 기술들을 한국은 스스로 개발해낸 겁니다. 9년 만에요. 다카하시가 비교를 꺼냈습니다.
터키가 비슷한 시기에 독자 전투기를 시작했는데 15년이 지나도록 아직 양산을 못하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도도 독자 전투기를 개발 중인데 첫 시험 비행이 2028년 예정이에요. 한국은 2022년에 이미 첫 비행을 마쳤고 2026년에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아미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엔진을 쓰잖아요. 완전한 독자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칠판에 이름 하나를 적었어요. 에어버스. 유럽이 만든 세계 최대 여객기 제조사입니다. 에어버스 항공기에도 미국 엔진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에어버스를 독자 개발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프랑스 라팔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중요한 건 누가 설계했느냐, 핵심 기술을 누가 갖고 있느냐예요. KF-21의 설계는 한국이 했고 전투기의 두뇌인 레이더와 전자장비, 소프트웨어는 모두 한국 기술입니다. 다카하시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4.5세대라고 하셨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나라가 지구상에 몇 나라인지 아십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스웨덴, 영국, 유럽 컨소시엄. 그리고 한국. 딱 8번째입니다. 초음속이란 소리보다 빠르다는 뜻이에요. 4.5세대란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일부 갖춘 현대식 전투기를 의미합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사라가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2001년에 개발 선언을 했다고 하셨죠. 25년 전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번의 타당성 검토, 6번의 실패 판정,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그래도 한국은 25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 25년의 끝에서 첫 번째 해외 수출 계약서가 서명됐어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접 방한해서 KF-21 16대에 대한 계약 협약을 맺었습니다. 미국이 막으려 했던 5번째 금기. 오늘 완전히 깨진 겁니다. 저는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 박지수가 노트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그에게 시선을 보내지 않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가 적은 건 한 줄짜리 메모가 아니었어요. 꽤 길게 진지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창가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다카하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까지 한 번도 먼저 말을 건 적 없는 박지수가 처음으로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다음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던진 질문에 답을 드리죠. 미국이 가장 경계했던 나라가 어떻게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됐는지를요. 마지막 세미나 날이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가 먼저 멈췄어요. 박지수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항상 맨 뒷자리 창가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던 그 학생이 오늘은 두 번째 줄에 앉아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사라 톰슨과 다카하시 켄도 그걸 알아챘는지 서로 눈을 마주쳤다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교탁 앞으로 걸어갔어요. 칠판에는 첫날 제가 적어놓은 숫자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5. 저는 그 숫자를 가리켰어요. 오늘은 이 숫자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핵무기 개발, 탄도미사일 사거리, 잠수함 독자 건조, 방산 수출, 전투기 독자 개발. 미국이 한국에 제동을 건 5가지였어요. 우리는 몇 주 동안 그 5번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사라가 먼저 말했어요. 핵 하나는 포기했고 나머지 넷은 결국 한국이 해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사라, 핵을 포기한 것도 한국 입장에선 선택이었어요. 미국의 핵우산, 그러니까 미국이 핵으로 한국을 지켜주겠다는 보장을 받는 대신 스스로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재래식 무기 독자화라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배꼽 미사일이 그 씨앗이었어요. 아미르가 말했습니다. 포기가 시작이었던 거네요. 저는 칠판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제 처음에 제가 던진 질문에 답할 시간이에요. 한국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미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일본을 직접 위협하겠죠. 미국은 아시아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군대를 배치해야 할 거고요. 사라가 이어받았습니다. 유럽에서 한국 무기가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에서도 그 공백이 생겼을 거예요. 그걸 미국이 직접 채워야 했겠죠. 엄청난 비용이에요. 다카하시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저 위치에서 버텨주는 게 일본에게도 이득입니다. 한국이 없으면 그 부담이 일본으로 넘어오니까요. 저는 세 사람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첫 수업 때와 완전히 다른 대답들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했죠? 사라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은 보호받는 작은 나라라고 했죠. 저는 칠판에 두 문장을 적었습니다. 미국이 가장 막으려 했던 나라. 그리고 그 아래. 지금 미국이 가장 잃고 싶지 않은 나라.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이 영리해서? 지도자가 뛰어나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 아미르가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멈출 수 없어서 멈추지 않은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은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불평하는 대신 그 조건 안에서 최선을 찾았어요. 핵을 못 갖게 했더니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사거리를 묶었더니 협상으로 조금씩 늘려갔어요. 기술을 안 줬더니 직접 만들었습니다. 7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비우지 않았어요. 다카하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그냥 했군요. 그때였습니다. 죄송한데요.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한꺼번에 한 곳으로 쏠렸어요. 박지수였습니다. 몇 주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그가 손을 들지도 않고 그냥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지수가 노트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분단이 계속돼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온 거일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공장을 돌리고 어쩔 수 없이 군대를 키우고 어쩔 수 없이 무기를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게 자랑스러운 일인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사라가 입을 열다 멈췄어요. 다카하시는 펜을 내려놓고 박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미르는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질문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질문입니다. 저도 모릅니다. 자랑스러운 일인지 아니면 그냥 살아남기 위해 버틴 것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저는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역사는 어쩔 수 없이 한 일과 선택해서 한 일을 구분하지 않아요. 결과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70년 동안 쌓여서 오늘 사천 하늘 아래 은빛 전투기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는 그 버팀의 무게를 지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박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인지 아닌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가방을 챙기다 멈추고 박지수를 바라봤어요.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다카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노트를 덮었어요. 첫날부터 매번 꼼꼼히 적던 그 노트를 오늘은 덮은 채로 들고 나갔습니다. 더 이상 적을 게 없다는 듯이요. 아미르는 마지막으로 박지수를 한번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역사가 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나갔어요. 박지수는 가장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번엔 그 눈빛이 달랐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의 그 텅 빈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강의실을 나서며 칠판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숫자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5번의 제동. 그리고 5번 모두 결국 한국이 해낸 일들. 워싱턴 DC의 겨울 하늘이 창문 너머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 경남 사천에서는 은빛 날개를 단 전투기 한 대가 처음으로 활주로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2026년 3월 31일 오늘 경남 사천에서 역사적인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접 방한해 16대 수출 계약 협약을 맺었어요. 전투기를